김현정의 뉴스 쇼. 한미가 매년 여름이면 해왔던 대규모 군사훈련이 있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올해는 취소될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말 기억하시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워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 결국 8원 훈련이 중단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미국의 보도들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훈련을 중단한다고? 북한에 너무 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벌써 나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불안하십니까? 오늘 그 불안의 답을 2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무거운 뉴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젯밤에 러시아 월드컵 축포가 쏘아 올려졌죠.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팀이 이기든 지든 16강을 가든 못 가든 이제는 경기 하나하나를 좀 여유 있게 즐겨보죠. 금요일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호출부호 한라산 백두산입니다. 뭡니까? 어제 남북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했는데요. 해상 연락망이나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간에 닫혔던 창구가 다시 열리는 셈인데 해상 연락망의 경우에는 함정 사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2004년에 국제 상선 공통망을 이용하기로 했거든요. 그 호출부호가 한라산, 남측은 한라산, 북측은 백두산. 맞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거죠? 여기는 한라산이다, 백두산 응답하라 이런 식으로요. 근데 북한이 2008년부터 그 호출에 아예 응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군사회담을 통해서 다시 해상 연락망을 열기로 한 겁니다. 열기로. 네. 남북은 또 끊겼던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도 복구를 하기로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도 논의를 했는데 현재는 권총 등으로 무장을 한 JS 경비 병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경비 병력들이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JSA에 있는 경비 병력들이 총을 내려놓고 근무를 한다. 네. 이거는 결론은 안 났죠. 아직 결론 안 났습니다. 하지만 얘기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이게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니까 단박에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없죠. 계속 신뢰가 쌓여야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또 북미 대화가 지속된다면 대북 군사 압박에 대한 유연한 변화를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도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훈련 중단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이어서 문 대통령도 그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 것이죠. 남북 군사훈련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 후속 논의들 좀 지켜보기로 하고 2부에서요. 이 UFG가 취소되는 쪽으로 좀 거의 결정이 된 느낌이에요. 보도들을 보면. 이 의미가 뭔지. 이거 진짜 불안한 거 아닌지 이것들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보수의 괴멸 속에 출구를 찾는 자유한국당입니다. 보수 진영이 참패했다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괴멸했다. 이런 평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제1야당이면서도 이제 경북에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자유한국당의 상황이 심각하죠. 자유경북당이다. 이런 얘기가 당 나오더라고요. 안에서 나와요. 네네. 어제 홍준표 대표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 사퇴를 했고요. 중진 의원들의 반성문도 이어졌는데 오늘 오후에 비상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당이 어떻게 상황을 수습할 것인지 또 새로운 지도부는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네요. 중진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잠시 후에 연결을 해보죠. 마지막 포인트 짧게요.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미투 운동의 파장 속에서 비서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죠. 검찰은 2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죠. 안 전 지사는 강압은 없었다 이런 입장인 만큼 재판에서 그 주장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어서 사건의 쟁점,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만 진행될 예정이네요. 월드컵 얘기는 왜 안 하세요? 네, 어제 개막이 됐습니다. 개막이 됐고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첫 경기 개막전 치렀는데 5대 0 골로 시작을 했네요. 러시아가 자그마치 5골이나 넣었어요. 5대 0으로 끝났다는 소식까지 전합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당대 표식을 내려놓습니다.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보수 야권은 지도부가 잇따라 사퇴하면서 붕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일은
부탁드립니다. 최악의 참패라고 해도 모자르다. 이런 말이 당 안에서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입니다. 홍준표 대표는요, 어제 선거 결과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죠.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수수반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끝이 날 것인가? 어찌 보면 진통은 지금부터 시작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요, 자신의 SNS에다가 보수는 죽었다 이렇게 쓴 분이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이분은 선거 보름 앞두고 홍준표 대표에게 백의종군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던 분이죠. 도대체 지금 상황을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의원 연결을 해보죠.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시냐는 얘기를 건네기도 좀 못할 정도네요. 네. 그 성적표 받아본 소감이 어떠세요? 뭐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이죠. 우리 보수 정당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무겁고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또 신뢰에 져버린 우리 한국당의 모습에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아니 도대체 112석이나 가진 거대 정당이 어떻게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됐을까? 왜라고 보세요? 왜입니까? 글쎄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가당착에 빠진 당의 모습 또 전국 오판으로부터 우리 국민으로부터 그 외면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 보내주셨던 뜨겁고 값진 사랑에 도취돼서 이번에도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예. 또 당대표의 품격 없는 엄동, 예. 이런 것들이 당 지지율을 하락시켰고 또 특히 마지막에는 선거 전략 부자까지 겹쳐서 예.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판, 자가당착에 빠졌다. 그러니까 지지자들만 보고 큰 민심은 못 읽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정우택 의원이 굉장히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라고 쓰셨냐면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선거 전략 부재의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하라.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니 선거가 코앞인데 왜 저렇게 죄를 뿌리는가 이런 논란도 당 안에서 있었거든요. 이런 결과, 이런 참패를 그때 이미 예상하셨던 겁니까? 네. 선거가 끝나고 책임지는 건 당연하지만 예. 선거가 끝나고 이렇게 그만둬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바닥 민심은 한국당을 이미 떠나고 있었던 것이 감지되고 있었고 또 뭐 말하기는 정말 쑥스럽습니다마는 홍준표 미워서 한국당 못 찍겠다 하는 얘기가 심지어 경상도 쪽에서도 심각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정 의원님도 들으셨어요? 홍준표 미워서 나 표 못 주겠다는 얘기를? 저도 지역구를 갖고 있었고 또 이미 제가 그 당시에 경상도 쪽을 좀 여러 차례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 심각하게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아마 거의 다 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백의종군이라고 한 표현은 그 당시 뭐 선거 앞두고 당대표를 당장 그만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당의 얼굴이 되지 말고 선대위원장직을 좀 덕망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본인은 선거 기간 중에 삼보일배라든지 좀 진정성 어린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결과보다는 월등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보도자료를 보고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좀 죄송한 말씀이다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자기 지역의 도의원도 공천 못한 사람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반응을 내놓으셨어요. 제 지역에 공천을 못한 게 아니고 공천이 결정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까지 했는데 그 본인이 자식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걸 내려놓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말씀은 어디서 그 좋은 표현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선배들이 한 나쁜 얘기만 골라서 어떻게 레퍼토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저는 자기가 기차가 아니라 민심이 기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의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지금 과연 누가 짖는 건지 정말 답답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대로 왔었습니다마는 정말 민심의 기차 달리는 기차를 못 보는 지도부가 참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민심의 기차는 달리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짖고 있는 지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굳이 하자면. 네. 어쨌든 홍준표 대표 결과 보고 물러났습니다. 선거 패배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당 대표로서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두고 뭐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할 계제도 아닌가요? 그것조차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당 지도부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민심에 다가갔으면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맞지는 않았을 거다. 좀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패인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원인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 건가 이 부분인데 어제 SNS에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보수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겠다. 다시 어떻게 태어나야 됩니까? 뭐 죽었으니까 다시 어떻게 태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원래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보수라는 것은 하여튼 든든한 보수, 또 합리적인 보수, 또 한편으로는 옹고지신에 따르는 혁신 보수를 저는 진정성 있게 국민한테 다가갈 때 우리의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당의 분열과 혼란을 어떻게든지 화합으로 일단은 묶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신보수 가치를 지켜나갈 어떤 결단력, 또 희생과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포용력 이런 리더가 나와서 당을 수습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인적 쇄신 문제입니다. 우리 제도권 밖에 그 우수한 인재라든지 또 그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방적 입장을 취하는 거, 또 세대 교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너진 신뢰를 찾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부 인재가 보이세요? 참신한 정말 이 정도 데려오면 사람들이 와 변하는구나 자유한국당 이 정도 소리가 날 인재가 저는 보이세요? 외부에는 인재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당이 우선 좀 굳건하게 아까 말한 든든한 보수라든지 합리적 보수라든지 혁신 보수로서 당 체제라든지 당의 운영이 그렇게 될 때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당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 보이세요, 정 의원님? 글쎄요, 사람 특정인을 제가 하긴 못하지만 저는 이 보수의 가치를 지향해 나가려고 하는 우수한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그러한 그 가치관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제 눈에도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세요. 네. 많이 보여도 안 오시잖아요. 그분들.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 영입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다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우선 이런 그 올바르게 운영되는 당 체제를 갖추는 것이 우선 급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당 혁신에 앞장설 각오가 되신 거예요? 나서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제가 작년 1년 동안 정말 당이 어려웠을 때 제가 이 당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일념에서 이 당을 구해내 온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이 모든 것을 잘 운영돼 나가야 되지 우리 그 좌우의 균형을 갖춰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선당 후사의 마음에 대해서는 뭐 제가 공인으로서 늘 그 같은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좀 십자가를 지고 가시라. 뭐 전당대회가 열린 다음 출마도 생각하시는군요. 글쎄요. 지금 시기에 뭐 전당대회 일정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빠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 정도 각오는 돼 있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에 헌신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정도로 되겠느냐라는 질문들도 지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비대위를 구성해서 철저히 혁신한 다음에 전당대회로 가는 그러니까 당을 추스르는 해체 수준으로 재창당하는 수준으로 당을 추스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안 된다. 당을 해체하고 해산하고 제3지대에서 범보수들 다시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예 신당 창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는 분들이 정말 현실감을 갖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이 지금 현재 해체를 하면은 그 현재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 되고 결국 누구를 다시 모아서 그 새로운 또 당을 만들어 갈지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해체라는 것은 마지막 끝장 수준에서 이제 다 정치하지 말자
그리고 끝나는 그 순간이 예. 저는 해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우리 그 소위 참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예. 지금 당을 어떻게든지 좀 추스려는 것이 저는 1번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예. 요담 21대 국회에서 이 소위 공천에 의한 예. 공천 혁명에 의한 인적 쇄신에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예. 또 나중에 이제 어떤 커다란 정계 개편에 의해서 예. 당이 어떤 해체와 통합의 수준을 가르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이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해체를 해서 같이 모여봤자 소위 제로에서 제로가 모이는 게임이다. 이렇게 빼기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해체가 의미가 있겠네. 좀 현실적으로 바라봐라 이런 말씀. 네, 현재로서 근데 해체라는 퍼포먼스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걸 하지 않으면 또 그 나물에 그 밥이네. 지도부 얼굴만 바뀌었네. 뭐가 달라졌어? 이런 얘기들 안 하시겠어요? 지도부 얼굴이 바뀌면서 당 체제나 운영 같은 것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국민의 기대가 큰 것은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예. 그것이 좀 어렵다. 지금 뭔가는 현실적인. 서로 바른미래당도 뭔가는 체제가 갖춰지고 우리 당도 체제가 갖춰졌을 때 어떻게 앞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건가는 그 다음의 문제다. 지금 현재는 폭삭 망했기 때문에 이 여기서 무슨 해체를 해봤자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체제를 갖춘 다음에 바른미래당하고는 합해야 된다고 보세요? 결국 큰 물에서는 보수 대통합에서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된다. 그렇지만 그게 당대당 통합이 될지 흡수 통합이 될지 또 지금 현재로서는 바른미래당이 불확실한 상황이 아닙니까? 어떻게 나갈지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봐야 되고 문제는 저는 우리 당 체제라든지 당이 우선 제대로 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워낙 망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올바르게 정책을 내고 또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올바르게 할 때 저는 길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천막 당사로 가야 돼요 지금 그러면 수준이 예전 떠올려 보자면 그런 마음까지 가야 됩니다. 실제로 가게 될지는 우리 의원들하고 더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정말 제로에서 수준?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정우택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막 당사로 가야 될지 의원들하고 좀 의논을 해봐야 될 정도 수준이다. 여기 정우택 의원의 마지막 말이네요. 그건 차떼기로 돈 받아가지고 당사 팔고 그래서 천막 당사로 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반성하는 그 기분으로 갔던 게 천막 당사 아닙니까? 그건 다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는 그땐 새롭다고 안 느낄 거다. 돈 받아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껍데기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용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그건데 정우택 의원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좀 봐라. 지금 당 해체해가지고 해체 모여한다고 해서 그걸로 안 될 거다라고 얘기. 근데 보내주십시오. 네.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해법 보내주세요. 어쨌든 품격 있는 보수들도 살아야지 이게 다양성 있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 보내주시고 행간 가죠. 6.13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선거 후폭풍이 엄청나죠. 이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이 선거를 진두지휘한 홍준표,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후보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미 어제 사퇴 의사 표현했고요. 줄줄이 퇴장하는 야당 전현직 대표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기자회견 분위기가 정말 침통해 보였어요. 이런 비유를 제가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초상집 분위기랑 비슷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표직 사퇴 선언을 했고요. 안철수 전 후보 역시 선대위 회단식에서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다. 당분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간다고 하죠. 오늘 딸 설희 씨의 박사학위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도
최고위원회 의사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해서요.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줄줄이 물러나고 있는 야당 정치인들. 이 뉴스의 행간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I will be back입니다. 터미네이터 대사잖아요. I will be back. 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윤곽로 속으로 들어가면서 한 말이잖아요. 오랜만에 들어보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3명 모두 대표직 사퇴하고 미국으로 떠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숙고하겠다. 정계 은퇴를 한번 고민해보겠다는 뜻도 사실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은 I will be back이 아니었을까 싶다는 겁니다. 그 속마음은 네, 유승민 대표는 아예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 미국으로 떠나지만 미국행 패턴이 있잖아요. 어떤 패턴이요? 2012년에 미국 갔다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 미국 갔다가 또 되돌아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정치인들이 뭔가 곤란한 상황 되면 다들 외국으로 일단 가더라고요. 그렇죠. 뭐 유학 간다, 뭐 어디 연수 가요. 간다, 뭐 여러 가지. 일주일이 하지만 됐든 2주일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갔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슬그머니 다 돌아와 있는. 그 전형적인 패턴 패턴이에요. 중에 하나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출구조사 발표 직후에 SNS에 The buck stops here라고 하는 이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 위에 써둔 글을 남겼거든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2011년 한나라당 대표직 사퇴할 때도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했죠. 그러네요. 3명 모두 떠나도 떠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또 책임 전가가 시작됐다입니다. 책임 전가? 네. 서로 떠넘기기? 네. 선거 패배 책임지고 뭐 당대표나 후보가 뭐 떠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책임지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동안에 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당대표 혼자 다 했습니까? 지금 보수의 위기 홍준표 대표 혼자 다 만들었습니까? 아니, 혼자 다 만든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홍 대표가. 물론 그렇죠. 워낙 막말들 쏟아내면서 민심이 굉장히 좀 많이 떠났잖아요. 홍 대표 때문에. 아니, 물론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낡은 보수를 만든 게 홍준표 대표 혼자 다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백은 아니죠. 그럼 홍준표 대표 이렇게 하는 동안에 당 중진들은 뭐 했습니까? 뭐 했냐? 왜 안 말렸냐? 네, 지난번에 뭐 몇 번 회의하는 척 하다가 그냥 뭐 별로 얘기 없이 그냥 지나갔잖아요. 특히 초재선 그 누구보다도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풍운동 같은 거 많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비판에 앞장서야 될 초재선은 이 꽉 닫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초재선, 소장파 이런 거는 왜 나오지 않느냐 자유한국당에서. 네. 그런 사람들도 굳이 따지자면 공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거 패배하니까 나중에 뭐 당직을 사퇴하니 뭐 당 지도부가 잘못됐니 그렇게 말할 자격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책임 전가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 삼보일배 큰절 선거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행간은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집 해체 후 다시 짓는다고 들어가는 사람이 바뀌어야지입니다. 사람의 문제다.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아니 맞네요. 친이 친박 친홍 반홍 얘기하다가 지금 또 먼자 붙여가지고 뒤에다가 얘기하려고요. 집 해체 후에 지금 정계 개편 얘기 나오잖아요. 예. 다시 해체 모여식으로 뭘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새로운 당 또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당명 맨날 바꾸는 작업만 하면 뭐 합니까? 바뀌는 거 없잖아요. 결국은 누구를 중심으로 당을 만드느냐. 얼마나 새롭고 괜찮은 인물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어떤 리더가 탄생하느냐. 리더십을 만드느냐. 어떤 이념과 철학, 정책들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정우택 의원한테도 질문했는데 그런 인물이 가겠느냐. 지금 다 안 간다고 손살에 쳐가지고 또 이 선거가 이렇게 된 거기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민주당요. 갈까요? 문재인 대통령 한 명 만드는데 10년 훨씬 넘게 걸렸어요. 다 고통과 힘든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삼고초려하고 그런 인물들 발굴하고 그런 인물이 와서 키워야죠. 없으면.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주고 그럼요. 이래야지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인물들이 보이세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I'll be back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지만 좋은 사람들은 선거 한번 참패했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는 게 나쁜 건 아니다. 좋은 리더는 또 다시 수습해서 나올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 여당에도 그런 인물들 많다. 이런 문자들도 보내주시네요. 2부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청취자 5775님이 국민들은 진짜 보수를 원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독수리는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없죠. 보수도 진보도 중도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수록 좋은 사회, 건강한 사회입니다. 지금 이 결과, 싹쓸이라는 결과가 민주주의에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 아니죠. 국민들도 다 압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 질문을 유인태 전 의원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잠시 후 월간 유인태 함께 하시고요. 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고 또 미국에서는 이번 여름에 있는 한미 군사훈련, 연합훈련, UFG를 중단할 거라고 오늘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가 폭스뉴스, AFP통신 이런 데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정사실 같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괜찮을까요? 불안하다는 목소리 많이 나오는데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방송만 됐다 하면 화제를 쏟아내는 코너죠.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아무개.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입니다. 유인태 전 의원,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투표는 잘 하셨습니까? 네, 사전 투표했죠. 사전 7장이었잖아요. 예. 7장 다 제대로 하나하나 보고 잘 뽑으셨어요? 예, 그럼요. 예. 구의원, 시의원 다 누군지 정확히 알고? 아니, 나야 우리 동네인데 그건 다. 굉장히 자신 있게. 예, 그걸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결과도 예상하셨습니까?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석 가운데 14석, 예. 재보선 12석 가운데 11석, 거의 싹쓸이. 예, 뭐 당에서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 뭐 저 선거 전에 예. 뭐 조금 책임자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결과를 선거 전날 거의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입법으로 내지만 않았을 뿐이지. 예, 그렇게.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번 선거 총평하신다면 어떤 선거였습니까? 전혀 그 상식이 없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었다. 예? 그러니까 몰상식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아직까지도 다수는 내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하. 그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저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다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근자해 보이는 모습 그게 어디 국민 상식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좀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조금 뭐 진보 쪽에 가까운 생각을 할 수 보수 쪽에 가까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다 다르죠. 다 있더라도 또 상식이 없어요 도대체. 그동안의 모습을 그랬잖아요. 저 누구 사퇴하면서 뭐 통째로 어디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디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국민들을 오히려 자극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너무 잘해서 이렇게 된 거냐, 한국당 야당이 너무 못해서 이렇게 된 거냐라고 할 때는 뒤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럼 민주당이 뭘 잘했어요, 잘하기.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정말 여야가 정치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서로. 그리고 옛날에 특히 이제 상김 시대 보잖아요. 선거 앞두면은 그 개혁 경쟁을 인물로도 그렇고 정책으로도 뭐 그동안보다는 그런 쇼라도 하고 이랬잖아요. 하다못해 쇼라도 신선한 인물 하나라도 더 발굴하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뭐 공약들 서로 쏟아내고 나중에 그게 빌공짜 공약이 될지언정 자동차도 10부제 전부 참여한다고 지키진 않더라도 뭐 결의 대회도 하고 뭐 이제 뭐 이러잖아요. 개혁 경쟁. 근데 이번에는 도대체 양당이 민주당도 저는 뭐 그런 모습을 못 보고 오히려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 획정위에서 구의회 그 3, 4인으로 하라고 그런 거 전부 2인으로 쪼개서 나눠 먹게 하는데 앞장서고 공천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이 입김을 넣어가지고 한 거며. 근데 저쪽이 원판 개판을 치니까 이쪽에서 잘못하는 거 별로 눈에 띄질 않았지. 전 그렇게 민주당이 14석 싹쓸이 할 정도는 정말 아니었다. 아니죠. 다만 이쪽이 원체 못하니까.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뭐 북쪽에 갔다가 나라를 뭐 통째로 넘기는 거다 이런 것도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은 좌파들만 지지하는 거다 뭐 이런 말들. 예, 그렇죠. 아이고 평화가 온다고 하는 걸 얼마나 반기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민심을 못 읽은 거네요, 한마디로. 아니 그러니까 그쪽 민심만 읽은 거죠, 자기들. 큰 민심의 흐름을 못 읽은 게 이런 참패의 원인이 아닌가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홍준표 대표 아무튼 선거 당일날 개표 결과 보다가 그냥 일어나서 집에 갔어요. 예. 그리고는 SNS를 올렸습니다. 예. 모두 다 내가 책임지겠다. 예. 그리고 선거 다음 날인 어제 사퇴했습니다. 예. 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다만 속으로는 자기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설마요. 아니, 참패한 곳의 장수인데. 어차피 이렇게 망할 선거였는데 가령 딴 놈이 뭐 대표였으면은 이거보다 얼마나 잘 됐겠냐.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동안에 그런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게 백일화에 드러났잖아요. 그 친박 의원들 사퇴한 사람 하나 있습니까? 지금도 그 마지막에 그 당에 지금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진박 간별사들이 공천한 거 아닙니까? 정권을 가지고. 결국은. 처음에 홍준표 대표는 그들을 좀 쳐내볼까도 제스처도 취했었잖아요. 했었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당이 건사가 안 될 것 같고 잘못하다가 저 바른미래당 쪽에 주도권을 넘길 것 같으니까 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 다 끌어안았어요. 이번 총선 참패 책임론을 두고 볼 때 그 세력과 내 잘못 어느 게 더 크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그 주관적으로 한번 그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어디 이게 내 혼자만의 잘못이냐 뭐 추정이 됩니다. 하여튼 홍준표 대표 그렇게 됐습니다. 사퇴했고요. 이제 문제는 홍준표 대표 하나 그럼 책임지고 물러나면 될 거냐 이건데 될까요? 이 당? 이제 내홍에 접어들죠. 그렇게 보시죠. 내홍에. 근데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건요. 딱 이제 2006년에 열린우리당을 보시면은 그림이 보일 거예요. 이미 열린우리당이 그때 지방선거 이거보다 더 참패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당내 소위 비주류라고 조금 더 중도에 가까운 이게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의 저 진보 노선 때문에 당이 지금 이 모양이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뭐 노선 투쟁 비슷하게 뭐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한 정당이 콩가루 집안처럼 비치니까 더 참패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저 남아있던 민주당하고 합치겠다고 그래서 뭐 김한길, 천정배, 그 소위 정동영계라고 하는 사람들 뭐 나가고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들 합치긴 했습니다만 그 결국 최종 결론은 총선 한 6개월 전 그러니까 내년 가을쯤 가서 정계 개편의 윤곽은 드러나지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총선을 목전에 둬야 이제 정계 개편의 종착역이 오는 거고 그 사이에는 엄청나게 혼란의 시간들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뭉치고 흩어지고 뭐 한참 콩가루 집안을 봉숭아 학당을 연출하겠죠. 봉숭아 학당이 있고 봉숭아 학당의 시간이 꽤 길 거다. 꽤 길게 될 거예요. 이제 학교가 지금 개학을 한 겁니까? 이제 그렇다고 봐야죠. 봉숭아 학당이 이제 문 열었군요. 이제 문 열어. 그러니까 어제 경북도지사로 당선된 이철호 당선자 제가 당선자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 이제 한국당에서 광역 2명 된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이분은 원래 홍준표 대표한테 우호적이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조차도 우리 당 환골 탈퇴 정도로는 안 된다. 그냥 재창당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문 닫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도 딱 보면 섬에 갇혔잖아요. 이제 섬에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계에서 끼리끼리.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 광야로 나와야죠. 넓은 땅으로. 그러면은 재창당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3지대에다가 텐트를 하나 쳐놓고 범보수들이 헤쳐 모여 하는 식이 돼야 됩니까? 금방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저는 사실은 그러기 전에 정말 이 30년 된 이 개헌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많고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규약인데. 국민들도 다 원하고 국회의원들도 다 원하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이 개헌은 선거구제 개편하고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연동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국회의원 선거 제도도 대략 자기 지지율에 근접한 의석을 갖는 제도로 그게 뭐 연동형 비례가 됐던 예. 아니면 무슨 중대 선거구가 됐던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바뀌게 되면 예. 그러면은 그동안의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결국 기호 1, 2번 아니면 이 판에 끼질 못해 생존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표 만들기는 싫으니까. 예. 원래 정당이라는 건 뜻이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하라고 그런 건데 1, 2당 아니면 안 되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뭉치는 거예요. 한 당을 해놓으니까 안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뭐 다른 소리 나가고 다른 소리 나고 저 안철수가 당 만들 때 네. 국민의당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서로 얼마나 화목해요. 예? 아주 조용하잖아요 서로. 그러네요. 화목하고 당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이 뭐였냐면 예.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 문 닫고 제3지대에서 범보수가 하나가 되는 모양의 정계 개편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유인태 전 의원의 답변은 그러니까 다당제를 지금처럼 유지는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려면 결국 선거제도 개편이 돼야 된다. 네. 다당제를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그런 선거제도로 바뀔 전망이 보였다면 전 바른정당에 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 복귀한 사람들이 안 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이제 그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반 넘었잖아요. 저 지금 자유한국당 보수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1, 2당이 아니면은 생존이 안 되니까 이제 도로 복귀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가 이렇게 되면 예. 저는 범보수에서 예. 거기도 중도 보수 내지는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세력하고 예. 우리 존경하는 홍준표 대표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뭐 저 김문수, 조금 더 우루 가는 분들, 뭐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의 뭐 그런 우리 국민들이 꽤 있으니까 그들을 대변하는 세력도 있어야 되죠. 이제 그렇게 서로 분화가 되고 이쪽에 민주당하고 정의당, 뭐 민주평화당이 포함해서 지금 이 민주당이 좀 우호적인 정당들 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또 정당을 만들고 뭐 저는 이 정도의 한 4개 정당 정도가 유지돼서 굴러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런 정당을 해도 저 기호 3번 4번을 가져도 생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더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제도 개편에라는 개헌과 맞물려서 다당제가 유지되는 형태의 정계 개편을 바라보신다. 그렇죠. 전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가야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움직일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헌이 전제로 되는 그런 모양의 정계 개편. 월간 유인태 전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얘기를 돌려서 이번 선거의 최고 승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최고 승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개초만큼 됐는데 뭐. 이번에 되신 분들 굉장히 막 여러 가지에 시달리던 분들도 결국 높은 지지율로 됐던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은 저는 근데 최고의 승자 중에 하나가 김문수 후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후보. 노는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정치 중진부에서 잊혀졌던 분인데 20 몇 %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냥 올드보이 체면은 살렸죠. 그 정도로 봐야죠. 체면 살린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승자까지는 아니다. 승자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올드보이들이 가서 다 체면은 살렸어요. 김태호 후보도 그렇고. 한번 그 올드보이들 요번에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렇게 그 얘기 하셨죠. 지원해 준 거는 장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체면은 살렸죠. 올드보이 체면은 살려는 정도다. 저도 올드보이라서 좀 그쪽에 마음이 가시나 봐요. 그럼요. 그러면 이번 선거 최대 아픈 사람, 패자는 누굽니까? 뭐니 해도 이제 2등한 사람 보고 사퇴하라고 했던 사람이죠. 안철수 후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철수 후보 대선까지 나갔던 분이 지금 3등이 됐습니다. 올드보이한테도 뒤지는 3등. 더군다나 그 정당은 바른미래당은 정의당보다도 정당 득표율에서 졌잖아요. 졌잖아요.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유한국당보다 더 참패는 바른미래당이라고 봐야죠. 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세요? 안철수 후보. 원래 이제 이
중도가 이 우리 선거에서 그리고 어려워요. 기호 3번 저 그런 당을 많이 해봐가지고 제가 전문가시죠?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상존이 어려워요. 어려운 데다가 두 당이 합쳐가지고 뭐 거기서도 무슨 공천을 놓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온 사람들하고 또 바른정당에 있던 사람들하고 가령 이번에 남북회담이나 이걸 바라보는 시각에도 상당한 격차가 있죠. 그게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저 보수에서 뭐 조금 합리적인 보수가 찍어줄래니 저기는 뭐 어디 조금 이상한 친구들이 햇볕 정책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고 햇볕 정책 지지하는 사람 쪽에서 볼 때는 글쎄. 아니 뭐 저쪽에 뭐야 유승민 대표 같이 저 북한에 대해서 안보 중시하는 저런 뭐 안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네 뭐 이런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의 주자가 되려고 한다라고들 되게 보고 있으니까 더 의심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뭐. 당내 화합도 안 되고 정체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왕년에 그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도 내가 나가면 더군다나 박원순한테 내가 한번 양보까지 해줬던 사람인데 시민들이 날 알아서 모시겠지 기대를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 그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꽤 인재 아닙니까? 인재죠. 인재인데 IT 인재죠. 자기 본업으로 가는 게 이게 좀 발을 잘못 디딘 거 아닙니까? 여기가 자기하고 안 맞는 데예요. 안 맞는 동네에 온 거죠. 안 맞는 곳에 와서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거다 한마디로. 글쎄 그러니까 보세요. 우선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 세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는 사람들. 뭐 하려면 노사모가 있든 뭐 여기도 문사모가 있고 박사 되게 하려면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우선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그 안철수 현상 이래 보면은 뭐 몇백 명이 된다는 멘토가 있다는 사람들 다 떠나갔죠. 그러네요. 그러면 지지층을 보면 맨 처음에 안철수 현상에 열광했던 거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 정치에 대한 기대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대학생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청춘 콘서트로 전국을 돌 때. 이미 지난 총선 재작년 총선 때죠. 그때 그들은 이미 그 국민의당에서 다 떠나고 호남이 작년층 표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 사람들은 바른정당하고 합당을 하면서 또 거기에도 전 배신자가 됐어요. 벌써 몇 해 되지도 않는데 도와주려고 왔던 사람들 다 떠나 지지층도 계속 가. 그러면요. 그건 안철수 대표가 여기 전혀 천성에도 안 맞고 그 중요한 인재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더 봉사하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폄하를 하려거나 뭐 비아냥의 어조가 전혀 아니란 걸 제가 지금 눈을 보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정치 선배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다는 이런 뜻이죠. 여기 잘못 디뎠잖아요. 여기 적성이 안 맞아. 여기가 소위 뻘밭이라고 그러는데 와서 뻘밭 뒹굴기에는 그래요. 이 뻘밭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용어예요. 뻘밭에 여기 와 보니까 진짜 뻘밭에서 좀 굴러보셨어요, 유인태 의원도? 저야 뭐 오랫동안 굴러. 적성 맞으세요, 유 의원은? 뭐 그래도 맞으니까 뭐 지금까지 버텨온 거죠. 여태 부르신 거예요. 그런.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안철수 위원장 일단은 미국 갈 것 같아요. 딸 유학하고 있는 딸 무슨 저 졸업식인가 뭐가 있어서 갈 것 같고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이 시대에 제게 주어진 소임이 뭘지 나 깊게 고민하겠다. 이게 지금 남긴 말이거든요. 정말 소임이 뭔지 남은 인생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정말 기여할 건지 잘 생각해 보길 바라요. 잘 생각해 보고 뭐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유인태 전 의원의 추천은 여긴 아니다. 저만 그러나요? 뭐 이쪽 뻘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던데.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유인태 전 의원 생각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또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의견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렇게 생각하신다.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그분이 하게 될지. 아까 정계 개편은 총선이 가까워져야 그 비로소 선명해질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고. 지금 어떻게 될지 총선이 아직 1년 10개월 남았잖아요. 남았죠. 뭐 누가 지금부터 뭘 어쩌려고 그래요.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유인태 의원도 뭔가 한 역할을 하게 되시는 건 아니에요? 뭐
그 과정에서? 뭘 해요? 이제 올드보이들이. 아니 이번에 올드보이들이 나가가지고 잘 뭐 하나씩 다 하셨잖아요. 그 나갈 사람이 없을 때 없으니까 나간 거지. 예? 땜빵이라고 그러나? 예? 유인태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 우리 월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또 이 정계 개편의 회오리 속에서 뭔가 한 역할씩들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아닙니다. 그게 절레절레입니다. 그래요. 뭐, 이제 젊은 애들이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 이번 6.13 선거 우리가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유인태 전 의원이 깊은 내공으로 보는 큰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말로 다수가 된 정말 싹쓸이에 가깝게 한 여당도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그래야죠. 참패한 야당들도 민심이 뭔지 정말 깊게 고민하고 더 잘해야 되고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겸손한 자세로 민주당에 대한 조언은 일단 겸손하라.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치하다 보면 열린우리당 때 우리는 이거보다 더 참패를 겪고 했어도 결국은 이 국민을 믿고 국민을 바라보고 긴 호흡으로 하면 다시 또 기회가 옵니다. 환골탈 때 쇄신 끝없이 하면 개혁하면 국민들이 그거 알아줄 거다. 반성도 하고 뭐 이래야 되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월간 유인태 6.13 선거 결산을 해봤습니다. 유인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유인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하는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죠. 전쟁이 났다는 가정을 하고요. 전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이른바 워게임입니다. 바로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8월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게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폭스뉴스 또 AFP 통신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 아마 오늘 정도면은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끝내고 한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 우리는 북한과 협상하는 중에는 워게임을 중단할 거다라는 말이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국내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었던 건데 그게 바로 실천이 되는 겁니다. 의미를 들여다보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직 미국이 공식 발표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기정사실로 봐도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저희 대통령 주재로 이제 어제 NSC도 했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폼페오 장관도 방한을 해서 있었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아침에 그 한미 국방부 장관도 서로 이거에 관해서 이제 통화를 하고 협의를 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거에 봐서는 상당 부분 그 이제 공식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끝나고 나서 훈련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미국과 조율이 이게 끝났거나 끝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역사적인 회담의 어떤 결과물로서 나온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이 이제 북미 회담 후에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었는데 바로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게 12일 날 한 얘기인데 오늘이 15일이니까 3일 만에 바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자회견에서 뭐 즉흥적으로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었다. 예, 그거는 뭐 즉흥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그 전에 성김과 뭐 최선희 부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밑 회담할 때 이미 다 조율이 끝났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때 아마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합의문을 이행을 하는 그 시그널이라죠. 첫 번째 그 신호로서 양쪽 다 어떤 상징적인 선제 조치를 하나씩 하는 걸로 뭐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의 그럼 상징적인 선제 조치는 뭡니까?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를 하겠다는 게 또 그 포함이 돼 있지 않지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상징적인 조치로서 미사일 ICBM 엔진 실험장의 어떤 폐쇄와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하는 시작점 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발언을 한번 하더니 3일 만에 바로 이 큰 훈련을 중단해버리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논의가 한참 진행이 된 것을
실천하는 거다. 첫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 직후에도 우리나라 특히 보수층 중심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던 게 뭐냐면 북한이 사실상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런 커다란 3대 한미연합훈련이고 또 이 훈련은 우리 군이 정기적으로 늘 하던 정말 큰 규모의 훈련인데 그걸 멈춘다는 건 너무 불안한 거 아니냐. 북한에 일방적으로 너무 내주는 거 아니냐. 너무 큰 선물부터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한쪽 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러나 이제 결국은 지금 이것을 결정한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군사훈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면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을 제거해주지 않고 비핵화를 하겠다? 이것은 상대방한테 원하는 것만 있고 우리가 해주지는 안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바뀌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실험장도 폐기해라.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폐기해라. 이걸 계속 주문하면서 우리는 뒤에서 계속 칼을 들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대화가 되겠는가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어떤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어떤 합의 내용을 보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적으로 북미 간에 갖고 있는 어떤 불신이라든가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체제를 맺어야 되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그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언문, 성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죠.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이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 싱가포르 성명에 CVID가 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느냐. 당신은 그 싱가포르 회담 있기 전에 분명히 CVID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아니냐.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V하고 I는 빠졌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CVID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모순이라는 거죠, 사실은요. 이번에도 활발한 실무 접촉을 하면서도 CV에 대한 어떤 합의가 도출에는 실패한 것이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할 만큼 미국이 줄 만한 게 없다는 거죠, 사실은요.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거를 북한은 줄기차게 요구하는데 CVID라는 거 사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무기를 없애버리고 바깥으로 빼내버리고 눈에 확확 보이는 거지만 그렇죠. 체제 보장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게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CVID라는 개념에 너무 이렇게 함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들어간 어떤 완전한 비핵화 개념 자체에 저는 충분히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어떤 개념이 저는 포함되어 있고 북한도 이를 이제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에 그 V든 I든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도 이것을 양해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을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네요. CVID라는 건 말하자면 100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100 평화협정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에 쓸 수 없잖아요.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100이라는 평화협정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북한에서도 100이라는 CVID를 선언문에 써줄 수가 없었던 거 아니냐. 하지만 대화는 물밑에서 다 진행 중일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4가지 어떤 합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에 3개를 보면 첫 번째 게 소위 말하는 새로운 관계, 국교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이야기하고 비핵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체제 안정을, 체제 보장을 이야기하는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체제 보장은 크게 놓고 보면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요? 북한이 아주 북한식 표현하면 자위, 자주, 자립 이 3가지거든요. 사실은요. 자위라는 것은 군사적 위협이 없어야 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위협이 없는 자위의 상태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어떤 연합훈련 이런 것들도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의 정전 체제가 평화체제로 가면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자주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본인들이 정상적 국가로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정상국가. 그래서 바로 이 새로운 관계. 북미 간의 수교로 해결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렇죠. 만약 세 번째 자립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경제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자립이라는 의미는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환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제재를 바로 해제해달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미 수교, 평화협정, 그다음에 제재 해제 이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 3가지 중에 2가지가 있고 1가지가 빠졌죠, 사실은요. 마지막까지 밤까지 그 성킴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10시 넘어까지 얘기했죠. 예, 뭐 11시까지 회담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끝까지 어떤 뭐랄까요?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은 마지막까지도 그 CVA에 가까운 뭔가 조금 더 집어넣으려고 했을 것이고 북한은 거기다가 제재 해제를 담고자 했는데 사실 제재 해제가 담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 양쪽 다 요구했던 어떤 수준에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어떤 정치적 타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쏙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CVID에서 왜 V하고 I하고는 빠졌느냐라고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위, 자주, 자립에서 자립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쪽에서 볼 때는. 그렇죠. 경제 제재가 빠진 거예요. 선언문에. 우리는 이걸 안 넣어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걸 넣으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맞부딪혔다는 얘기고 결국 거기가 그렇죠.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양쪽 다 못 넣었다는 얘기.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는데 나름대로 상당 부분 근접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접해서는 가는데 마지막까지 계속 이 상태로 완결이 안 지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너무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닌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급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북한에서 지금 나오는 그 조중통이라든가 노동신문에 나오는 그 문구를 보면 이미 이것은 인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것을 거의 가감없이 뭐랄까요? 인민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40분짜리 동영상을 TV로 방영을 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방영을 했더라고요. 이례적으로. 이거는 또 재밌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하루 전날 싱가포르를 명소를 돌아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 그 그림까지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발전된 싱가포르의 모습을 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인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방영을 했겠냐는 거거든요. 왜입니까? 지난 4월 20일 날 전원회의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전원회의가 바로 병진 노선을 이제 끝내고 경제 건설을 위한 총략하겠다. 새로운 어떤 전략 노선을 발표한 그날이었거든요. 그날 발표를 하면서 김정은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하겠다.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다 가리잖아요. 잘 사는 나라의 모습 그렇죠. 같은 거.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본인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 그러니까 비핵화의 길.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핵 때문에 인민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핵을 왜 없애지? 라는 어떤 인민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핵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만드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되돌아갈 수 없는 김정은은 강을 건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요. 너무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 북핵 문제 해결은 CVID도 아니고 어떤 뭐 제재도 아니고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신뢰, 맞아요. 맞아요. 결국 우리가 북핵 문제를 어떤 압박이나 제재나 군사적인 문제나 또 이 CVID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의 답은 바로 신뢰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신뢰에 있다는 것을 이제 트럼프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를 하고 김정은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양자가 이해를 하면서 지금 만든 것이 바로 이번에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듣는 것으로 하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영입니다. 청취자 이훈주님, 0576님, 당의 존립보다는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현실 정책을 내놓는 게 보수 혁신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강창구님, 0682님 등은 자유한국당 살려고 하면 죽을 거고 죽으려고 할 때 살 거다. 그런 정신이어야 살아날 수 있다. 와, 깊은 얘기네요. 그런가 하면 신만석, 5949, 정광준님 등등은 여당도 이번에 잘 됐다고 자만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문자들 주고 계시고, 양승선님, 어제 러시아하고 사우디 개막전 보니까요. 우리나라 16강은 고사하고 1승도 만만치 않겠던데요. 보셨어요, 여러분? 5대0으로 러시아가 이겼는데 사우디
예, 경기를 보고 그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공격수죠. 시어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우디는 월드컵 나오면 안 되는 수준이더라. 와, 전 이 얘기 듣고 우리도 스웨덴전 하고 나서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보셨어요? 잠시 봤는데요. 예. 우리가 스웨덴이 러시아 수준은 아닐 거니까 그 정도는 깨지지 않을 그렇죠. 텐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선수들 평가전에선 좀 그랬지만 그건 평가전이었잖아요. 보자는 거였잖아요. 거기서의 약점들 캐치한 걸 바탕으로 잘 띄워주기를. 2002년 월드컵의 재기를 기대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큰 뉴스에 묻혀 있지만은 가장 빠뜨리지 말아야 될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사법부 개혁 문제, 사법농단 문제, 재판 거래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큰 뉴스인데 너무 큰 뉴스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묻혔어요. 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판사 사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취임한 지 9개월이 다 됐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벌써 취임 후에 한 달여 만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에 착수했었고요. 예. 그게 미진하니까 다시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지난달 25일에 발표를 했죠. 맞아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사법부 내 여론 수렴한 지가 20일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 왜 결단 않고 시간만 끌고 있노 이렇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의 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지나? 왜 이렇게 시간 끄나? 네. 진짜 시간만 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 이렇게 여론 수렴하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취임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당사자들이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도 반영되는 훌륭하고도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해야 한다. 저는 이게 제대로 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대법원장 임기는 6년 아닙니까? 그렇죠. 대법원 사법부 전체의 결속도 중요하고 입장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아닙니까? 국민 보고 가야죠. 물론이죠. 대법원장이 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면서 조사단의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고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근데 약속대로 안 됐다? 그거 보세요. 약속을 했지만 사법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제 뼈와 살을 도려내야 하는 긴 고통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발이나 수사 의뢰에 대해서는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겁니다. 형사 조치,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이제 형사 조치를 하느냐 마느냐, 고발을 하느냐 마느냐. 네. 검찰이 법원에 들어와서 이 컴퓨터를 다 열어보고 수사를 하고 사람들을 판사들을 조사하고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현직 법관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고 만나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재판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재판하기 어렵다는 게 법관 출신들과 현직 법관들의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법관회 엄청나게 많이 열렸잖아요. 네. 거기서의 대체적인 평은 뭐예요? 결론은 뭐라고 난 거예요? 결론은 고발이나 수사 의뢰 같은 형사 조치는 배제하고 일단 내부적 해결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회의가 열렸는데 이렇게 툭툭해서 평균을 내보자면 우리 내에서 해결하자는 소리가 조금 더 높아요? 그게 고등부장 이상, 부장판사 이상의 상층부는 자체 내 해결 쪽이고 평판사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 갈리는군요.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다수의 여론은 수사해야 된다.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된다. 다수는 그리고 조사 문건 다 공개해야 된다. 이게 지금 평판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평판사와 상층부 판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네. 이 상황 속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정 못 내린 상황. 한쪽으로 아주 확 쏠렸으면 결정 내리기가 차라리 쉬웠을 텐데 확 쏠린 건 아닌가 보네요. 이게 확 쏠리기는 쉽지가 않은 문제긴 하죠. 이게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단해야 될 시기는 오늘 아마 발표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입장을. 예. 결단을 그러면 왜 안 하는 걸까? 형사 조치를 결국 피하려고 하는 걸까?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는 대법원장이 고발의 주체가 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대법원장이 고발을 한다는 건 유죄의 심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거죠. 사실 대법원장은 저는 합의체의 재판장이거든요. 예. 그럼 결국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게 될 경우에 재판 당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려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 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죠. 법관이 고발 주체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 본인은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영향 안 받고 재판을 내리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의심하진 않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법부의 신뢰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양승태 사법부 체제에서 상부의 지시 따라서 재판했다는 걸 시인하는 게 되진 않을까. 저는 법관들이 당당하다면 대법원장이 고발하건 수사 의뢰하건 나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 영장 들어오면 법과 논리에 따라서 기각하건 발부하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오히려 사법부가 뭔가 오염돼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염돼 있고 위축돼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상층부 판사들이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좀 이래 미온적인 거는 이 사람들이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행에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메일 사태 그리고 대법관까지 하고 나갔잖아요.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니네 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재판의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럼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형사 조치가 아닌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분석이 김명수 대법관의 카드 속에는 형사 조치 말고 다른 건 없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어떤 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형사 조치는 직접 고발하거나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간접적 수사 입장을 밝히거나 상설특검을 요청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상설특검법이 발의되어 있어서 법무부 장관에게 발의를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형사 조치가 아닌 국정조사에 목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관측입니다. 이게 민중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난 7일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고 문제가 있는 법관은 헌법상 탄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입장이 나오고 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에 그 역시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중계 중앙지법원장은 2차 추가조사위 위원장이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복심으로도 불립니다. 김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임명했거든요. 그래요. 물론 대법원에서는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의혹을 사고 있고요. 세 번째는 빗발치는 여론을 기피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끄는 이유 혹시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거 아닌가? 지금 계속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12일 날 무슨 북미 정상회담, 어제는 또 지방의회 선거, 다음 주에는 또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구성돼야 되거든요. 거기다 월드컵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사법부가 아직도 민심의 무서움을 모르는 건 아닌가? 이게 이제 김명수 원장이 지난 5월 31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러 가지 방안, 이제 법원 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철저한 진상규명 쪽보다는 미래에 대한 해결책 쪽에 무기를 싣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간 끄는 이유 고민의 지점이 뭔지 3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김 대법원장 입장은 그렇다 치고요. 검찰은 왜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지가 됐으니까 수사에 착수해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고발이 17건인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라면 벌써 수사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반 사건일 경우에 이렇게 미적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법관의 뇌물 범죄가 아니라 외관상 법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신중론을 폈고요. 뇌물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검찰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수사가 안 된다. 검찰이 달라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줘야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판사 소환해야 되는데 안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고민인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상식선에서 생각하자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되는 거지 법원이 하라고 해서 하고 말라고 해서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사법부의 입장을 배려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검찰이 사법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법관들을 체포하고 그런 모습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리고 법원이 하라 그래서 하고 하지 말라 해서 안 한다면은 그게 무슨 검찰입니까? 그리고 상권 분립의 의미가 없는 거죠.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법원의 메시지 없이 수사할 수 없다는 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태도다. 사법부가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냐. 그리고 법원장 회의에서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아니었고 재판을 담당할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상 초유의 일 앞에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려고 해도 뭔가 계획을 좀 짜놓고 이땐 이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하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들어가야지. 그냥 무작정 들어갔다가 이게 엉키고 설키고 복잡해지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번 사건이 기다려주는 이미 지난해 3월에 불거졌으니까 이미 1년하고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정권이 바뀌고도 1년 이상이 지났고요. 검찰이 저는 이 정도의 기다려준 것도 사법부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한 걸로 봅니다. 그림 그리려면 벌써 그렸어야 될 시간이다. 그리고 이미 제가 이 서울중앙지법 이제 핵심 관계자에게 들어보니까 충분히 우리는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할 일은 문건을 전체를 공개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올 경우에 우리는 협조하겠다는 입장 정도는 발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Q사인이군요. 아니면 그 Q사인은 관계없이 검찰은 이와 관계없이 이제 고발 사건 17건이 넘는 사건이면은 수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계속 눈치를 보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지금 상황 아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실시간 검색어에 월드컵 경기 일정 떴네요. 주말에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스포츠도 즐기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또 새로운 뉴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